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또는 묘청의 난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사건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별 5개 이상이다. 제가 잘 공부해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사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출제 포인트 첫째, 뭐죠? 바로 묘청의 주장 3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청의 주장 첫 번째, 바로 서경천도였죠. 이자겸이 난이 일어나고 궁궐이 불타고 왕권이 땅에 떨어진 이유, 바로 이것이 개경의 지덕이 다해서 그렇다. 즉 개경이 땅터가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하게 되면 다시 국군이 융창하게 되고 왕권이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묘청의 첫 번째 주장이고요. 묘청의 두 번째 주장 기억나십니까? 바로 칭제권언입니다. 칭제권언,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세우자. 즉 고려가 황제국이 되자는 겁니다. 고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되찾자는 뜻이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이 좀 공감이 가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다소 무모한 주장이다. 그러면 묘청의 세 번째 주장이 뭐였냐면 바로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겁니다. 이 금나라는 그 당시 동아시아 최강대국입니다. 고려의 국력을 봤을 때 거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당시 고려의 군사로는 이 금나라를 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공감이 가지 않는 다소 감정적인 무모한 주장인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관과 편견이 있다. 이것을 하나하나 깨부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역사적 지식들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김부식이 묘청의 주장을 전부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 서경천도라든지 칭제권언 같은 경우에는 신하였던 김부식 입장에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쏙내는 반대하고 싶었겠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주장만 이제 집요하게 공격하게 되거든요. 금나라 정벌, 이것만큼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하다. 나라 전체와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낼지는 굉장히 무모한 주장이다. 이렇게 세 번째 주장을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바라볼 때 항상 지금까지는 이분법적 논리, 즉 흑백 논리로만 바라봤습니다.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는 진보적이고 자주적이고 주장도 멋지지 않습니까? 서경천도하고 칭제권언하고 금나라 정벌하자. 굉장히 멋지다. 이 사람들은 착하고 선이고 반면에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는 어떻습니까?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쓰레기 같은 놈들, 나쁜 놈들이 없어져야 될 세력이고 악입니다. 선악의 논리, 흑백 논리로 우리는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잘못됐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부식 같은 현실적이고 좀 국제 정세에 좀 밝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 정벌도 견제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 묘청을 중심으로 서경파 주장대로 금나라 정벌을 했다면 그 당시 고려가 어떻게 됐을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개경파는 나쁜 놈, 서경파는 착한 놈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가 이러한 묘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인종이 서경에 있는 임원역에다가 대화궁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대화궁이 완성되니까 인종이 이제 서경 행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뜻깊고 좋은 날, 우리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흉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경천도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인종도 이제 서경천도를 주저하게 되면서 서경 행차 자체를 잠시 보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묘청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고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되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묘청이 자기 나름대로 반전의 카드를 뽑아들거든요. 근데 그 반전 카드가 신의 한 수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자충수, 최악의 악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서경, 지금 평양에 가면 아름다운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대동강입니다. 그 대동강에 오색띠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오색띠. 그러자 묘청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오색띠는 대동강에 살고 있는 신령스러운 용이 침을 토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동강에 신령스러운 용이 살고 있대요. 그 용이 침을 뱉은 것. 그게 바로 오색띠다. 그러니까 이 서경이 명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묘청과 대척점에 있었던 최대 라이벌 김부식이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김부식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철한 합리주의자입니다. 유학자죠.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대동강 수중 수색을 시키게 됩니다. 자, 대동강을 수색해 봤더니 신령소는 용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안 나오죠. 지어낸 얘기죠. 신령소는 용은 안 나오고 오히려 떡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떡 안에 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을 빼내고 거기다가 참기름을 채워넣고 강물 위에다 띄우게 되면 그 떡에서 이제 참기름이 배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참기름이 햇빛에 이제 반사되어서 반짝반짝거린 거. 그게 바로 오색띠의 정체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묘청이 어설픈 정말 코미디 같은 자작극으로 판명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서경천도에 대한 부정적 기로가 더 강해지고 묘청은 사기꾼, 사자 느낌이 나고 여러분 지금 묘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행적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스님이었는데 갈수록 요승의 이미지, 정말 사이비 느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기극, 어설픈 자작극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종도 묘청을 이제 불신하게 되고 서경 행차뿐만 아니라 서경천도 자체를 이제 보류시키고 중단시켜 버립니다. 심지어는 개경의 불탄 궁궐을 다시 복구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이것은 뭡니까? 서경천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묘청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고 이러한 최대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사면초가잖아요. 이제 묘청의 선택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청이 결국 1135년 그 유명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또는 묘청의 난을 서경에서 일으키게 되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으켜서 완전 즉흥적으로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개경에 있었던 묘청 일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지상, 기만, 백수원한테조차도 이 반란의 정보가 공유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이랬을까? 정말 묘청이 오해 없이 너무나도 급하게 난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묘청의 생각은 이거죠. 묘청의 주장은 우리가 난을 일으키게 되면 개경에 계신 인종 임금이 우리한테 합류할 것이다. 우리한테 호응할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종이 호응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대노한 나머지 토벌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토벌대 대장으로 그 유명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언급됐죠. 김부식,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임명되게 됩니다. 김부식 하면 여러분 창백한 지식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사료에 의하면 김부식은 굉장히 똑똑하고 문장력이 뛰어났고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문장력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역사에 밝았다고 나옵니다.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역시 삼국사기의 저자다운 풍모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대 최대의 석학,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김부식인데 우리는 물론 초사는 전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 기록에만 묘사되어 있는데 이 김부식, 여러분 김부식은 어떻습니까? 창백한 지식 이미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 김부식의 초사는 전해지지 않지만 기록에 묘사된 김부식의 외모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풍치가 좋아요. 창백하지 않습니다. 풍치가 좋고 살집도 있고 눈은 툭 튀어나왔으며 피부도 검붉은색입니다. 어찌 보면 창백한 지식인보다는 학자의 이미지보다는 토벌대 대장, 장군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김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명한 명언이 다시 한번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명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이미지와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와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명언이 다시 한번 떠오른다. 자, 아무튼 이 김부식이 이제 출병하기에 앞서서 문제는 뭐냐면 왕명도 받들지 않고 개경에 있었던 묘청일파, 즉 정지상, 기만, 백수환을 참수시킵니다. 문제는 왕명도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을 참수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반란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란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반란의 정보가 개경에 있었던 이 사람들, 정지상 일파한테는 공유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상 일파는 반란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왕명도 받지 않고 참수했다. 특히 정지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고려시대 최대 천재문이 신이고 문장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왜 죽였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고려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부식이 이 정지상의 재주를 시기 질투해서 개인적인 증오심으로 죽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인 거죠. 이 정지상 같은 천재 시인에 대한 질투심으로 죽였다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고려시대 때, 고려중기 때 그 당시 최대 라이벌이 바로 정지상과 김부식이다. 둘 다 천재고, 둘 다 똑똑하고, 둘 다 문장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김부식이 정지상을 질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지상이 좀 더 똑똑해요. 솔직히 정지상이 김부식도 물론 대단한 천재고 석학이지만 정지상이 한 수 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지상 저번에 한번 배운 적 있죠? 정지상이 척준경을 시 한 편으로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척준경을 어떻게 탄핵했죠? 그 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시였지 않습니까? 5월 지사는 일세지공이요 2월 지사는 만세지제다. 5월의 공은 5월의 일은 한때의 공이다. 그러니까 척준경이 인종과 손을 잡고 이자겸을 제거한 그 사건은 한때의 공이고 2월 지사는 만세지제다. 2월 달에 척준경이 이자겸과 손을 잡고 궁궐에 불을 태우고 그다음에 인종을 공격한 그 사건은 오히려 만세제다. 이 시 한 편, 글 한 편으로 정말 촌철살인이죠. 그 대단했던 척준경을 탄핵시킨 사람이 바로 정지상이거든. 정말 천재 중에 천재죠. 김부식보다 더 급이 높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정지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5살 때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5살 하면 정말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인데 시를 지었거든요. 그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서경에 가면 대동강이 흐르죠. 그 대동강에 오리 한 마리가 떠 있었던 겁니다. 그 오리를 보고 정지상이 시를 지었어요. 근데 시가 정말 멋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느 누가 흰 붓을 가지고 강물 위에 을자를 썼는 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흰 붓을 가지고 강물 위에 을자를 썼는 거 오리 모양이 을자니까요. 정말 어른들도 짓기 힘든 시를 5살짜리 꼬맹이 정지상이 지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다.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정지상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시가 있죠. 바로 송인입니다. 송인. 송인은 이별의 시 중에서 최고의 시로 꼽히는데 님을 떠나보내는, 즉 친구를 떠나보내는 시거든요. 여러분은 지금은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창시절 때, 우리 고등학교 문학시간 때 저는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유명한 시고 이 시가 중국에까지 전해져서 중국의 문인들이 이 시를 보고 감탄이 맞지 않았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 정도로 최고의 시가 송인이거든요.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정지상은 천재 중에 천재다. 비계인 긴뚝에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 님 보내니 노랫가락이 구슬퍼라. 대동강물은 어느 쪽에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 더하거니.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비계인 긴뚝에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 님 보내니 노랫가락이 구슬퍼라. 대동강물은 어느 쪽에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 더하거니. 제가 지금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부 다 지금 암송, 너무 좋아하는 시라서 저는 이 시를 항상 암송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외워서 다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삼행과 사행이 정말 여러분 비유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대동강물이 마를 적이 없다. 왜? 너무 슬퍼서 내가 흘리는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계속 더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울지 않겠습니까? 슬퍼서 그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를 적이 없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김부식이 질투 안 할 수가 없죠. 자기보다 한 수 위거든요. 그래서 김부식이 고려사기로 따르면 질투심으로 왕명도 받지 않고 정지상을 처단했다고 나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김부식이 잘못했고 김부식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김부식이 출병하게 되니까 서경에 있던 묘청 일파에서 내분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묘청의 주장이 뭡니까? 우리가 난을 일으키면 개경에 계신 인종임금이 우리 팀에 합류할 것이라 했는데 합류가 안 되고 토벌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내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묘청의 부하였던 조광이 묘청을 죽여서 그 목을 개경에 있는 김부식에 보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죄가 없다. 이놈 묘청 때문에 우리가 난을 일으켰다. 묘청을 죽여서 보내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런 취지인데 김부식은 묘청의 목을 받은 다음에 묘청의 목을 가져온 그 사람도 처벌해버립니다. 이걸 보고 이제 조광을 비롯한 서경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를 죽일 심산이구나.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 서경파가 1년 동안 끈질긴 항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무려 1년 만에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서경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그 내전의 후유증, 상처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묘청의 난은 진압되는데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느냐? 우리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고려 중기 문벌귀족 사회가 이자겸의 난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죠. 동요되는 계기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문벌귀족 사회가 이 묘청의 난 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계기로 더 크게 흔들리고 어째 보면 고려 중기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다가 결정적으로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는 계기, 그게 바로 이 묘청의 난이다. 이 난을 진압했던 김부식의 정치적 위상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고 이후에 삼국사기도 편찬하게 됩니다. 10년 뒤거든요. 1145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이 고려 정계의 최고 실력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부식조차도 이 휴증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 정치적 혼란, 그리고 운물귀족 사이 모순은 계속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또는 묘청이 난이 실패한 뒤에 몇십 년 뒤에 또 다른 큰 사건을 맡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무신정변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배우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부식도 그 당시 집권자로서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제대로 이러한 모순이나 위기를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겠죠. 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자겸이 난,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고려 중기를 지탱했던 문불귀족 사회가 급격하게 동요되고 이제 몰락하게 되면서 이제 무신정변, 무신집권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그 출제 포인트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묘청의 주장 3가지였습니다. 그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경천도, 칭제권은, 금나라 정벌. 그리고 더 중요한 출제 포인트 2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어찌 보면 더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